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영우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기사까지는 아니고 얘기해볼 내용은 간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간첩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옛날에 반공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있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 간첩이 아직까지도 있죠.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북한 냉면집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포섭돼서 간첩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군인인데 비트코인 받아가지고 그걸 대가로 해가지고 정보를 빼돌린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간첩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진짜 북한에서 건너온 공작원 이런 사람만 간첩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북한 측에 포섭이 돼서 북한에 이득이 되는 정보를 빼돌린다던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도 간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넓은 의미에서의 간첩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행동이 간첩 행위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도 간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북한 쪽에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사파, 주체 사상에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중북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024년도에 아직도 누가 봐도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채택한 한국은 잘 살고 있고, 그에 반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계속 공산주의를 추구하다가 지금은 아주 망하기 일보 직전인 북한이 누가 잘 사는지는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이제 한 나라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해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결과를 봐라. 어떻게 됐느냐 하고 위성사진을 올리면서 밤에 이제 남한 쪽은 불이 모두 환하게 밝혀져 있고 북한 쪽은 이제 암흑의 나라인 것처럼 불이 거의 없는 그런 사진을 올려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 대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 게 말이 되는가? 야, 누가 봐도 한국이 살기 훨씬 좋고 탈북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있어도 월북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야, 누가 봐도 야, 말로는 반미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북한으로 진짜 갈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간첩 타령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간첩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2023년도 1월달,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있었던 기사였는데 윤미향 의원의 전 4급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은 북측 인사를 만나서 암호문을 전달했다, 그리고 간첩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 보좌관은 이것 때문에 그만둬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됐는데, 일단 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게 국회의원 한 명당 총 9명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 7, 9급 비서 1명씩, 그리고 인턴 2명 해서 총 9명을 거느릴 수 있는데 4급 보좌관이라고 하면 자기가 채용할 수 있는 보좌관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사람인 거예요. 4급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해외에서 이 윤미향의 4급 보좌관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북한의 난수평, 그러니까 암호문을 보고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윤미향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A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이를 취재한 언론사에 들을 말씀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당시에 이제 윤미향이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그런 정의기억연대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느라고 무소속으로 이제 당적이 없어졌던 상태였으니까 무소속으로 표기가 됐는데, 민주당 의원이죠. 지금 민주당 의원이니까 타급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지난해 초까지 의원실에서 근무했고 일신상의 이유가 그거지. 조사를 받으니까 요거서 이제 그만둔 걸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도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서 유니언과는 계속 함께 활동했대요. 그러니까 이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을 몰랐을까? 간첩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실에 근무했던 4급 보좌관도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등 군사기밀을 취득해 유출한 혐의로 방첩당국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민주당 소속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쪽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의원이라던가 그쪽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좀 큰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워낙에 이제 다 이름을 알려지게 되잖아. 뉴스에 누가 어느 자리에 임명이 됐다 그런 식으로. 근데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 의원실에 어떤 보좌관이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거야. 이건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간첩 활동하는 것도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무려 국회의원의 보좌관, 그것도 최고위급 보좌관이 간첩이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상을 보면서 조금 좀 저는 이상했던 것이, 신동근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보좌관은 성추행 의혹이 있어요. 성추행.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신동근 의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신동근을 사퇴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보좌관의 성추행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 근데 보좌관 간첩행위 책임지고 사퇴하라라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욕은 본 적이 없어. 근데 제 생각에는 간첩행위가 성추행보다 더 크고 위험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보좌관이 간첩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아니 인사검증을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람을 보좌관으로 뽑았는지 그 국회의원 자체에 대한 사상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 뭐가 더 심각한 사안이죠? 제 생각에는 성추행, 물론 성추행도 심각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게 보좌관의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이 알 수도 없고 뭐 뒤에서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요 간첩행위는 그 사람의 사상,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위험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 청년 활동을 했다던가 뭐 그러면은 저 사람 좀 사상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걸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그냥 채용해서 간첩행위를 하게 냅둔 건 아니죠. 간첩행위를 했다? 보좌관 신분으로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은 그거는 국회의원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던 행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옛날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게 93년도에 있던 사건이에요. 93년도 남매 간첩단 사건에 김삼석, 김은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냐면은 일본에서 한통련이라는 단체하고 접촉해가지고 제1 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단체라는 곳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반핵 통일운동의 지령을 받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내 정치 현황을 보고하고 뭐 50만 원,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인데 그때 당시 93년도 500만 원이면은 꽤 큰 돈이니까 뭐 그 돈을 수령했다라는 혐의가 있었고 그리고 주체 사상을 전파하고 반정부 삐라를 뿌린 그런 혐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둘이 남매가 이게 또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한번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근데 요 김삼석, 김은주 요 사람들은 이후에 2016년도에 자기들이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 간첩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해달라고 했었고 일부 유죄를 받았어요. 결국에는 뭐 약간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다시 받았지만 결국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이다. 그거는 유죄가 맞다라고 최종 결론이 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뭐 거의 30년이 다 지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김삼석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김삼석이 누구냐? 김삼석이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바로 윤미향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삼석은 윤미향의 남편이고 김은주는 이제 요 김삼석의 동생이니까 다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러면 이 윤미향은 대체 일반적으로 이 정도 큰 뉴스 신문에까지 났던 사건의 주인공이라면 뭐 다 알 거 아니야, 대충. 더군다나 이런 시민단체하고 정치권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야,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알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한 거야. 배우자가 윤미향이잖아. 그러니까 이 윤미향은 김삼석이 간첩 활동을 했던 걸 알았어. 알고도 결혼한 거지. 뭐 그만큼 뭐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첩인 걸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 윤미향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 자꾸 이상한 곳에 가는 거야. 이상한 곳에. 어디를 갔냐면은 조총련 행사에 윤미향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니 조총련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게 조총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제1조선인 총연합회예요. 연합회. 이게 연합회가 아니라 연합회라는 걸 봐서는 북한의 냄새가 물씬 풍기죠. 그래갖고 어떤 행사에 참석했느냐.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에 윤미향이 참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조총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데 그 한국인이 그냥 한국인이 아니라 북한 쪽의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을 찬양하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반국가단체란 말이야. 조총련이라는 데가. 근데 여기에 왜 윤미향이 갔을까? 대체 윤미향이 뭐길래? 아니 남편도 간첩 출신인데 아니 왜 북한 쪽에 주최하는 행사에 윤미향이 대체 국회의원으로서 왜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이론이 있어요. 가끈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가끈전술. 가끈전술이 뭐냐면 갓은 주한미군이고 머리는 한국 그리고 요 끈 하나가 미국, 끈 하나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끈이 무엇이냐? 갓끈은 한쪽만 끊어져도 요 갓이 벗겨져. 그러니까 미국 쪽이 끊어지든 일본 쪽이 끊어지든 요 갓이 떨어져 버리니까 주한미군이 떨어져 나간다 이거야. 그게 가끈 전술이에요. 이거는 실제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이거 북한 쪽에서 이제 만들어낸 전술인데 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요 주한미군이 북한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란 말이야. 미군이라는 게 지금 세계 최강이고 그 전력상 북한이 상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해서 북한이 미군을 건드렸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북한 일주일이 뭐야? 하루 이틀이면은 지도에서 사라져. 그러니까 이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해서는 반미나 반일 선동 전략을 통해서 한국을 고립시켜야 되는 거야. 이 갓을 벗겨내야 되는 거야. 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반일 운동을 하던가
반미 운동을 하는 게 북측에 포섭된 사람들의 주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뭐 10분 이해할 수 있고, 이거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은 식민지 역사 때문에. 뭐 일본에 대한 감정은 뭐 특히나 요즘에 일본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혐한 그런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반일 정서는 어디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우리 우방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파병을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자를 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말이죠. 물론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때 한반도를 분할할 때 소련과 미군이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분리했던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긴 있죠. 그때가 미군이 좀 전체적으로 다 가져갔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 통일을 못하고 있는 분단 국가였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6.25를 일으킨 북한과 중국보다 더 싫어할 이유는 없는 거죠. 반미를 대체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북한이 원하기 때문에 반미 반일 운동에 대한 이제 정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미주의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게 됐죠.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질서를 주도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 1등에 대한 반감을 가진 세력들은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이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좀 반감을 가진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97년도 한국의 고등학생들 인식이 어땠냐면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순이었어요. 아니, 미국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되냐고. 그만큼 반미 반일 운동을 정말 잘 해놨다는 거죠. 북한 쪽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아니, 중국보다 미국이 더 싫다? 6.25 전쟁에서 북한 측에 섰던 중국이 어떻게 미국보다 더 안보에 위협이 덜 될 수가 있겠냐고. 지금도 더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연출을 시킨 거죠. 물론 이제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페이버러블, 이제 초록색 곡선이 미국을 좋아하는 그런 비율과 이 노란, 이 주황색이 뭐 싫어하는 비율인데, 어쨌거나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반감보다는 지금은 호감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됐죠. 뭐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는 좀 반일 운동이 먹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제 부흥기를 맞았었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20년, 뭐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아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까 그냥 아무나 해라, 뭐 약간 이런 식이야. 특히나 젊은 층에서 그런 좀 생각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선거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50%를 겨우 넘기는 그런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뭐 총선하고 대선 하면 거의 70%? 뭐 이 정도 나오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낮은 그런 투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민당이 거의 일당 체제로 정권을 계속 잡아가고 있는데, 이 자민당에서 지지층 결집용 영토 분쟁 유발, 예를 들어서 독도에 대해서 자꾸 왜 헛소리를 하죠. 영토 분쟁을 유발한다던가 아니면은 혐한 혐중 발언을 통해서 자꾸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에 맞물려서 한국하고 중국에서는 반일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표시한 건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낮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아니면 북해도 이런 데 사람들 한 번쯤 안 가본 사람이 있나 우리나라에?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이제 또 막상 여행 가려고 하면 가깝고 뭐 또 깔끔하고 가격도 요즘에는 또 저렴해졌으니까 뭐 그런 나라가 일본인데, 또 이 정치적인 걸로 엮이면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 주체 사상에 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좀 선동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뭐 일본도 그걸 또 자기들 내부적인 그 지지층 결속을 위해서 좀 서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여기 일본한테 점령당했었던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에 점령당했던 국가들도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 뭐 일본 제품 하면은 뭐 좋고, 또 일본에서 뭐 투자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좀 호감도가 올라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열강들의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일본의 식민지 기간은 짧아서 거기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상 첫 식민지로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반일 정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일본의 정치적인 이런 발언들 때문에 또 반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뭐 물론 반일이 뭐 좋아, 뭐 옛날에 그 식민지에 대한 역사가 지워지지 않는 이상 뭐 지울 수가 없으니까 뭐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바로 옆 나라잖아. 그리고 여행도 서로 엄청 다니잖아.
그렇게 싫어하면서 여행을 또 다니는 건 또 웃기는 일이니까 지정학적으로 또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협력 관계로 다져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 반일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이 윤미향 같은 경우에 말했잖아. 김삼석의 와이프라고. 그러면은 이 윤미향의 사상은 과연 어떨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이 윤미향이 그냥 단순히 정의기억연대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가끈 전술에 의해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지 할머니들 지원 활동을 하는 거라면 여기 갈 필요가 없잖아. 조총련 행사에 대체 왜 가냐고. 그리고 남편이 간첩 출신이다? 이건 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좀 21세기에 특히나 2024년이 된 이 마당에 간첩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요 사람들 요 조총련 행사 가면 그 간첩 아닌가? 이거 반국가단체 행사에 가는 사람이 간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